인도가 현대차를 건들자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로 덮기에는 이미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기자회견 단 10분, 그 사이 인도의 자산 200조 원이 GDP의 0.5%가 신기루처럼 증발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8,300억 원을 뜯으려다 3조 원짜리 핵심 공장이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증시는 수직 낙하했고 루피화는 사상 최저치로 폭락했으며 다급해진 정부가 직접 머리를 숙이며 달려왔습니다. 현대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1996년 모두가 인도를 떠날 때 우리 현대차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차가 인도의 국민차가 되었고 3천만 개의 일자리가 태어났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칼은 가장 어리석은 관료로 역사에 남으실 겁니다. 8,300억 원을 탐내다 200조 원의 미래를 태워버린 나라, 전 세계가 경악한 그 처참한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브라이언,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련할까요? 제 앞에는 현대차 인도 법인의 재무총괄 민석 본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뭄바이의 습한 더위에도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을 고수하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풀어헤친 넥타이, 붉게 충혈된 눈,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재떨이에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들, 그가 겪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하는 풍경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련하다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창밖에 뭄바이 항구를 멍하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면 호구 잡히는 게 취미인가요? 1996년이었습니다. 다들 인도는 안 된다고 도로에 소가 걸어 다니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 무슨 공장이냐고 말렸습니다. 도요타도, GM도, 포드도 고개를 저으며 떠날 때 우리는 남았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듯 첸나이 허허벌판에 공장을 세우고 밤새워 인도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가 만든 상트로가 인도의 국민차가 되었고 우리가 만든 크레타가 인도의 중산층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제조업 강국을 외칠 때 그 옆에서 가장 크게 박수치고 가장 많이 투자한 게 바로 우리 한국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그 대가가 고작 이겁니다. 민석 본부장이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회색 서류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인도 국세청, 그 중에서도 악명 높은 델리 본청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장처럼 무겁고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그 봉투.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사이에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금액이 튀어 올랐습니다. 826억 원? 본부장님, 이게 뭡니까? 설마 추징금입니까? 단일 차종에 대한 추징금만 826억 원?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손은 더 심하게 떨려왔습니다. 가산세와 벌금? 그리고 다른 모델들에 대한 소급분까지 합치면 총 추징금은 무려 8,100억 원. 인도에 진출한 외국 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 적힌 과세 근거였습니다. 상품 서비스세, 즉 GST 세율 적용 오류에 따른 소급 과세 및 벌금 부과, 아니 SUV 기준 위반이라뇨? 인도 세법상 SUV로 분류되려면 엔진 배기량 1500cc 이상, 차체 길이 4m 이상, 지상고 170mm 이상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잖아요. 현대차 모델들은 1490cc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걸 왜 이제 와서 문제 삼습니까? 제가 따지듯 묻자 민석 본부장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바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겁니다. 브라이언, 인도 국세청 놈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의 차들은 1500cc가 안 되지만 겉보기에 SUV처럼 생겼고 힘이 좋으니 SUV 세금을 내라.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법전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기분이 세법이 되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인도입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무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인도의 진흙탕 길을 함께 달려온 파트너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금 돈이 필요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펑펑 써댄 재정을 메우기 위해 가장 만만하고 돈 많아 보이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깃으로 가장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준 한국 기업을 지목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한국 기업들은 불만이 있어도 묵묵히 참아내고 결국엔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착함이, 그 성실함이 이곳에서는 약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호구로 본 겁니다. 한국 놈들은 공장도 다 지어놨고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라도 절대 못 떠난다. 그러니 지저대면 돈을 뱉어낼 것이다. 딱 이 계산인 거죠. 민석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담배를 하나 물었습니다. 라이터를 켜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참을 수 없는 모욕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텍스 인텔리전스 그룹의 제 비서 아미르였습니다. 브라이언님, 지금 사무실로 델리에서 팩스가 한 통 더 왔습니다. 라제쉬 국장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오베로이 호텔 라운지에서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민석 본부장님도 반드시 대동하라고 합니다. 라제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판을 짠 설계자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델리 국세청의 저승사자. 자신의 실적을 위해서라면 기업의 생존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탐욕의 화신. 그가 직접 움직인다는 것은 이 8,100억 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민석 본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역시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챙겨 입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흐트러져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냉철한 비즈니스맨의 가면을 쓴 채였습니다. 오라고 합니까? 그의 짧은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베로이 호텔입니다. 라제쉬가 직접 나섰습니다. 민석 본부장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시죠. 가서 보여줘야겠습니다. 호구와 호랑이는 한 글자 차이지만 그 본질은 어떻게 다른지. 그는 서류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가 가방 깊숙한 곳에 챙겨 넣은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델리의 관료들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현대차가 준비한 가장 치명적인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뭄바이의 찻잔 속에서 거대한 태풍이 시작될 것임을 말입니다. 오베로이 호텔 라운지는 뭄바이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들만의 성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라비아해의 검푸른 물결이 넘실대고 있었지만 라운지 안은 에어컨 냉기로 인해 서늘했습니다. 라제시 국장은 창가 자리에 앉아 최고급 다즐링 티를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도 그는 찻잔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그 오만함은 그가 이 판의 절대적인 지배자임을 과시하는 무언의 제스처였습니다. 앉으시죠. 차가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그가 턱끝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민석 본부장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라제시 국장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뱀처럼 차갑고 끈적했습니다. 브라이언, 자네는 뭄바이에 온 지 꽤 됐지? 그럼 인도의 도로 사정을 잘 알겠군.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할 타이밍을 놓치자 그는 스스로 대답하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도로는 좁고 차는 많아. 그래서 우리는 작은 차를 좋아하지. 하지만 사람들은 큰 차를 타고 싶어해. 힘도 세고 폼도 나는 그런 차 말이야. 현대차가 아주 영리하게 그 틈새를 파고들었더군. 겉보기엔 SUV처럼 크고 웅장한데 법적으로는 소형차 혜택을 받는 그 애매한 차들 말이야. 그가 말하는 애매한 차는 현대차가 인도 전략 모델로 개발해 데이트를 친 크레타와 베뉴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장님, 영리한 게 아니라 법을 지킨 겁니다. 인도 세법제 28조 SUV 분류 기준은 명확합니다. 엔진 배기량 1500cc 이상, 차체 길이 4000mm 이상, 지상고 170mm 이상.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22%의 고율, 세금과 22%의 보상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모델들은 엔진이 1490cc이고 길이도 4m 미만입니다. 법적으로 명백히 소형차 세율인 18% 적용 대상입니다. 저는 준비해 간 법전과 차량 재원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490은 1500보다 작고
3,995는 4,000보다 작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이 명백한 산수를 인도의 국세청장이라는 사람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제쉬 국장은 제 서류를 보지도 않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숫자, 숫자, 숫자. 브라이언, 자네는 그게 문제야. 법은 종이 위에 있는 게 아니야. 길 위에 있는 거지. 자, 들어봐. 이 차를 산 고객들이 이 차를 뭐라고 부르지? SUV라고 부르지. 현대차 마케팅 팀도 뭐라고 홍보하지? 어반 SUV라고 광고하잖아. 사람들이 SUV라고 생각하고 제조사도 SUV라고 파는데 엔진이 10cc 부족하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달라? 그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거야. 괘씸죄에 해당한다고. 국민 정서요? 세법은 감정이 아니라 규정입니다. 그 논리라면 경차에 짐을 많이 실어서 무거워지면 트럭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라운지의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라제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앞으로 숙이며 민석본부장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민석본부장, 당신네 기술자들이 꼼수를 쓴 건 다 알아? 범퍼 디자인을 살짝 깎아서 3,995mm를 맞췄더군. 4m에서 딱 5mm 모자라게 말이야. 그 5mm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세금 수천억 원이 날아갔어. 그리고 지상구도 그래. 차에 사람이 안 탔을 때는 190mm라서 SUV처럼 보이지만 짐을 가득 실으면 170mm 아래로 내려가게 세팅했더군. 우리가 그걸 모를 줄 알았나? 이것이 바로 4m의 덫이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차량의 길이를 측정할 때 범퍼의 끝과 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 규격에 맞춰 차를 설계합니다. 그것은 꼼수가 아니라 인도 정부가 정해준 규격에 맞춘 최적화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라제쉬는 그 합법적인 노력을 탈세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석 본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라운지의 냉기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법을 새로 만드셨습니까? 소급 적용이라는 건 과거의 합법이었던 행위를 현재의 잣대로 처벌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여긴 인도야. 라제쉬가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법을 해석하는 건 우리 권한이야.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유권 해석을 내렸어. 기능적 SUV라는 개념이지. 배기량이나 길이에 상관없이 SUV의 기능을 하거나 그런 외형을 가진 차는 모두 고율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이 해석은 GST 도입 당시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간주한다. 기가 막힌 논리였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능적 SUV라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SUV이고 아니면 소형차인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법리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8,100억 원을 내놓으라는 강도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8,100억 원입니다. 라제쉬가 정확한 액수를 입에 올렸습니다. 현대차 본사가 작년에 한국당 10조 원어치 샀다면서? 현금 많은 거 다 아는데 인도에서 돈 벌었으면 이 정도 성의 표시는 해야지. 이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예의야. 안 그래? 라제쉬는 마치 팁을 요구하는 웨이터처럼 뻔뻔하게 손을 비벼 보였습니다. 민석 본부장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탐욕스러운 관료의 멱살을 잡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극한의 인내심이었습니다. 민석 본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 위에 있던 회색 봉투를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파트너로서의 예의라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원하시는 게 법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으니 저희도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겠군요. 대응?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해봐. 대법원까지 가면 10년은 걸릴걸? 그동안 당신네 공장 설비는 압류될 거고 매일매일 세무 조사를 받게 될 거야. 인도에서 공무원과 싸워서 이긴 기업은 없어. 보다폰도 노키아도 다 무릎 꿇고 나갔어. 당신들이라고 다를 것 같아? 라제쉬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도취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공장을 지어놓고 수십조 원을 투자한 현대차가 고작 8,100억 원 때문에 인도를 떠날 리는 없다고, 결국엔 적당히 깎아달라고 읍소하며 뒷돈을 챙겨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상대가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리는 장사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석 본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꺼낸 것은 8,100억 원짜리 수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얇은 USB 메모리 하나였습니다. 민석 본부장은 그것을 테이블 위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가벼운 플라스틱 조각이 대리석 테이블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국장님, 10년이나 걸릴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지난 30년 가까이 인도에 쏟아부은 땀과 눈물,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쏟아부을 50조 원의 미래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국장님은 방금 그 미래의 목을 조르셨습니다. 민석 본부장은 라제쉬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돌아섰습니다. 저도 급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등 뒤에서 라제쉬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세 부리지 마. 그따위 USB 하나로 뭘 할 수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 입금 계획서 안 가져오면 첸나이 공장 정문 앞에 압류 딱지 붙을 줄 알아.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는 민석 본부장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지금 바로 첸나이로 갑니다. 그리고 연락해 두었던 그들에게도 전하세요. 식사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숟가락을 들러 오라고. 그들. 민석 본부장이 말한 그들이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라제쉬 국장은 자신이 현대차라는 호랑이 한 마리를 가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호랑이가 울부짖으면 정글에 숨어있던 다른 맹수들이 한꺼번에 깨어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대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8,100억 원이라는 인질극이 오히려 적들을 하나의 식탁으로 불러 모으는 초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석 본부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라운지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라제쉬 국장은 당황하기는커녕 바닥에 쏟아진 찬물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가 투정을 부리고 갔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브라이언, 자네는 아직 여기 남게. 현대차 사람들이야 감정적으로 구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자네 같은 컨설턴트는 이성이 남아있어야지. 내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전해. 이건 그들을 위한 마지막 잡이야. 저는 끓어오르는 모멸감을 누르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라제쉬 국장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세무통지서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차 첸나이 공장의 위성 사진과 자산 평가액이 적힌 국세청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의 맨 위에는 빨간 펜으로 굵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자산가치 5조 2천억 원. 그 숫자를 검지로 툭툭 치며 라제쉬가 입을 열었습니다. 브라이언,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이라는 말 알지? 현대차가 지난 30년 가까이 인도 땅에 쏟아부은 돈이 얼추 5조 원이 넘어. 공장을 짓고 라인을 깔고 부품 업체들을 불러오고 도로를 닦았지. 그게 다 땅에 박혀있는 돈이야. 움직일 수 없는 돈이지.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는 지금 세금을 거두려는 게 아니라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8,100억 원이 아까워서 소송을 하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 우리가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하는 순간 그들은 하루에 100억 원씩 손해를 봐. 한 달이면 3천억이야. 3달만 버티면 그들이 아끼려던 세금보다 더 큰 돈이 공중분해되는 거지. 결국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볼 거야. 그리고 깨닫겠지. 아, 그냥 더럽더라도 8,100억 원을 던져주고 장사를 계속하는 게 이득이구나. 이것이 바로 라제쉬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현대차를 기업이 아니라 도망갈 수 없는 젖소로 보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박힌 거대한 설비들이 족쇄가 되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는 법리 논쟁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소송은 몇 년이 걸릴 테고 그동안 행정 권력을 동원해 공장을 괴롭히면 기업은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무행정이 아니라 국가가 자행하는 합법적 약탈이었습니다. 국장님, 하지만 이건 너무 노골적입니다. 단일 차종 추징금만 826억 원이고 전체 8,100억 원은 현대차 인도 법인 1년 순이익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떼어가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겁니다. 제가 항변하자 라제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위? 브라이언, 착각하지 마. 그들은 거위가 아니야. 우리 땅에서 풀을 뜯어먹는 소지. 우리는 그 소에게 풀밭을 빌려준 주인이고 주인이 집세를 좀 올리겠다는데 소가 불평을 할 수 있어? 싫으면 나가라고 해. 하지만 못 나갈걸? 베트남? 인도네시아? 거기 시장 규모가 우리 인도의 반이반이라도 되나?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시장을 두고
그들이 어디로 가겠어? 그들은 여기가 아니면 굶어 죽어. 라제쉬의 눈에는 탐욕을 넘어선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슬로건을 외국 기업을 유인해서 가두는 덫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온갖 혜택을 주며 환영하지만 일단 공장을 짓고 나면 그때부터는 도망갈 수 없는 먹잇감이 되는 구조. 그는 그것을 인도식 비즈니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US위? 뭐 대단한 협박이라도 들어있는 줄 알았나? 뻔해. 투자 철회니 고용 축소니 하는 징징거리는 소리나 들어있겠지. 가서 전해.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내일 아침까지 1차 납부금 2천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첸나이 공장 자산 동결 절차에 들어갈 거라고 말이야. 라제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치 승리를 확신한 장군처럼 위풍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남겨진 USB를 챙기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는 민석본부장이 남긴 마지막 경고를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그 오만이, 그 무시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온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첸나이로 향하고 있을 민석 본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결렬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라제쉬는 전쟁을 선포했고 그 첫 번째 폭격이 내일 아침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본부장님, 브라이언입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라제쉬는 협상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첸나이 공장 자산을 동결하겠답니다. 그는 공장 설비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매몰 비용 때문에 우리가 절대 떠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의 소음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민석 본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차분하고 더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매몰 비용이라 라제쉬 국장이 경제학 책을 잘못 읽었군요. 브라이언, 인질극의 기본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인질이 살고 싶어 해야 협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질이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면 그때부터 공포를 느끼는 건 인질범입니다. 우리는 8,100억 원을 내느니 차라리 5조 원을 태워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에게 똑똑히 보여주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꺼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5조 원을 태워버리겠다니?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자신들의 살점을 도려내서라도 이 부당한 족쇄를 끊어내겠다는 결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뭄바이 공항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뭄바이의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 첸나이 공장 앞에서 벌어질 역사적인 대치 상황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첸나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는 뭄바이와는 또 달랐습니다. 남인도 특유의 끈적한 습도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첸나이의 공기는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오기 직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빨려 들어간 듯한 기묘한 정적.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스리페론부두르 현대차 공장이 있는 공단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야간 조업을 위해 부품을 나르는 트럭들로 북새통을 이뤘을 도로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덩그러니 도로를 비추고 있었고 그 적막함이 제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30분을 달려 도착한 공장 정문. 저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제1공장과 제2공장.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큰 그 거대한 생산 기지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기계음도 용접 로봇이 튀기는 불꽃도 노동자들의 웅성거림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문 앞에는 보안 요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너머 본관 건물 3층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석 본부장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브라이언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안 팀장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집무실. 그곳의 공기는 밖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민석 본부장은 창가에 서서 멈춰버린 공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화이트보드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복잡한 숫자 대신 단 3개의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동결, 철회, 연대. 본부장님, 공장을 세우신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라제쉬 국장이 자산 동결을 협박하기도 전에 현대차가 먼저 공장을 세운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석 본부장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요, 브라이언,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안에서는 여전히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고
1분에 한 대씩 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훈은 멈췄습니다. 영훈이요? 오늘 오후 6시부로 첸나이 공장의 모든 신규 투자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내년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3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패키징 공장, 그리고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던 IPO, 기업 공개 관련 실무 작업까지 모든 미래 계획을 올스톱시켰습니다. 그것은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결정이었습니다. 공장을 세우면 당장의 생산 차질만 빚어지지만 미래 투자를 멈춘다는 것은 인도의 성장 동력을 끊어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석 본부장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파일처를 제게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프로젝트명 엑소더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탈출. 성서에 나오는 그 탈출기처럼 현대차는 인도라는 파라오의 압제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제쉬는 우리가 매몰 비용 때문에 못 떠난다고 했죠. 하지만 그는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8,100억 원의 세금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것을요. 오늘 SUV 기준을 바꾼 놈들이 내일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앨 것이고 모레는 환경 규제를 들이대겠죠. 그런 불확실한 땅에 50조 원을 묻느니 차라리 지금 손해를 보고 손을 터는 게 낫다는 게 본사의 판단입니다.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파일철 안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공장 증설 계획, 그리고 인도 주재원 철수 시나리오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협박용 카드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비상 계획이었습니다. 라제쉬 국장은 호랑이를 우리에 가뒀다고 생각했지만 호랑이는 이미 우리를 부수고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오늘 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서류가 아닙니다. 저 문 밖을 보시죠. 민석 본부장이 가리킨 곳은 회의실로 연결되는 문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낮은 말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현대차 임원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요타 인디아의 법인장, 마루티 스즈키의 최고 재무 책임자, 마인드라의 부사장, 심지어 경쟁사인 타타 자동차의 임원까지 인도 자동차 시장을 움직이는 빅 22의 수뇌부들이 그 좁은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서로 으르렁대며 경쟁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비장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현대차가 받은 것과 똑같은 회색 봉투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라제쉬 국장이 던진 8,100억 원의 돌멩이가 경쟁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도요타 법인장이 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미스터 브라이언. 당신이 라제쉬에게 전해줘야 할 말이 하나 더 늘었소. 오늘 밤 이 방에서 결정된 사항은 델리에 있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 말이오. 그들은 단순히 대책 회의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군사 작전 회의였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공동소송, 생산 셧다운, 투자 철회, 연대 서명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깨졌습니다. 첸나이에 덥고 습한 밤 공기 속에서 22명의 거인들이 델리를 향해 진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가장 먼저 칼을 뽑아든 현대차가 서 있었습니다. 첸나이 공장의 대회의실. 평소라면 현대차 임원들만의 전략회의가 열렸을 그곳은 이날 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축소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요타, 혼다, 마루티 스즈키, 타타 마인드라, 벤츠, BMW, 인도 도로 위에서 피 튀기게 경쟁하던 22개 브랜드의 수뇌부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과 함께 묘한 동질감이 흘렀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수북이 쌓인 회색 봉투들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족쇄이자 동시에 연대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민석 본부장이 상석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건 세금 고지서가 아닙니다. 이건 인도 정부가 우리에게 보낸 조롱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는 기술자가 아니라 호구다. 법을 지켜도 우리가 기분 나쁘면 범죄자가 된다.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 중 엔진 배기량 1490cc, 길이 3995mm를 맞추기 위해 밤새워 연구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좌중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도요타 인디아의 법인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맞소. 우리는 그 5mm를 줄이기 위해 범퍼 금형을 10번도 더 뜯어 고쳤소. 그게 인도 법이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해서 따랐더니 이제 와서 로마가 법을 바꿨다고 뒤통수를 치는 격이오.
마루티 스즈키의 최고 재무 책임자 라지브 전무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인도 현지 파트너사 임원이었지만 분노는 외국계 임원들보다 더했습니다. 라제쉬 그 작자. 미쳤습니다. 우리 스즈키한테도 2천억 원을 청구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이 배터리 힘을 쓰니까 엔진 배기량의 모터 출력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리학을 새로 쓰는 창조적인 발상이죠. 이대로 가면 여기 있는 모든 기업이 파산합니다. 분노는 공포보다 강력한 접착제였습니다. 민석 본부장은 화이트보드에 붉은색 마커로 단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연대. 우리가 각자 대응하면 라제쉬는 우리를 하나씩 각계격파할 겁니다. 현대차는 매몰 비용으로 협박하고 도요타는 관세로 위협하고 마인드라는 애국심으로 호소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뭉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산을 멈추면 인도 경제의 7%가 증발합니다. 우리가 고용을 중단하면 3천만 명의 부양가족이 붕괴됩니다. 민석 본부장의 눈빛이 형용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방어를 제안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반격의 서막이었습니다. 오늘부로 우리는 인도 자동차 제조사 협회 이름으로 공동 소송을 제기합니다. 변호인단은 각 사의 최고 법무팀을 차출해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델리 국세청이 우리 중 단 한 곳이라도 자산 동결을 시도한다면 나머지 21개 사는 즉시 모든 신규 투자를 무기한 보류하고 공장 가동을 축소합니다. 이것은 담합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경쟁자였던 그들이 서로의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무언의 서약이었습니다. 라제쉬 국장은 8,100억 원을 챙기려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을 깨워버린 것입니다. 22마리의 호랑이가 하나의 무리가 되어 델리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첸나이의 별들은 유난히 밝았지만 델리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뉴델리의 대법원, 겨울 안개가 자욱하게 낀 델리의 아침은 스산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안은 수백 명의 취재진과 양측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의 정당성과 글로벌 자본의 신뢰가 충돌하는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원고 측석에는 22개 자동차 기업을 대표해 현대차 법무팀장과 인도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고, 피고 측석에는 라제쉬 국장이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국민 정서법이 자신의 편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자 라제쉬 국장 측 변호인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외국 기업들이 인도의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SUV의 정의를 무시한 채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차는 크고 강력하며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SUV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변론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일부 국수주의 단체 회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라제쉬 국장은 흡족한 표정으로 턱을 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측 수석 변호사 아난드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법정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 대신 낡은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국민 정서와 기능적 SUV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시가 아니라 수학입니다. 여기 제가 들고 있는 문서는 상품 서비스세 도입, 당시 중앙간접세청, CBIC가 직접 작성하고 배포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아난드 변호사가 서류를 판사석에 제출하자 라제쉬 국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저런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눈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SUV 분류 기준은 엔진 배기량, 전장, 지상고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 예시까지 친절하게 적어 놓으셨군요. 1499cc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외형과 상관없이 SUV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문서를 결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난드 변호사는 피고석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당시 재무부 과장이었던 현재의 라제쉬 국장님 본인이십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법을 자신이 부정하는 꼴이 된 라제쉬 국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아난드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에 현대차 크레타와 실제 SUV 세율을 적용받는 대형차의 재원표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피고는 현대차가 꼼수를 썼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1490cc 엔진을 만드는 기술과 1500,
CC 엔진을 만드는 기술 중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당연히 규격 내에서 최대의 출력을 뽑아내야 하는 1490cc입니다. 기업은 법을 지키기 위해 기술 혁신을 했고, 정부는 그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감세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노력을 탈세라고 부른다면 앞으로 인도의 법을 믿고 따를 기업이 지구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 증거, 그리고 명분, 모든 것이 기업 측의 압승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라제쉬 국장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고 측, 원고가 제출한 가이드라인에 서명한 것이 본인이 맞습니까? 라제쉬 국장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오만이 빚어낸 거대한 거짓말이 법정의 차가운 논리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차 심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현대차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델리의 권력자인 라제쉬 국장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그가 법정 문을 나서며 민석본부장에게 던진 시선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는 악귀의 그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굴욕은 라제쉬 국장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세금을 걷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망신을 준 현대차와 외국 기업들을 짓밟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가장 지저분하고 비열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언론 플레이와 표적 수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도의 주요 조간신문 1면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탐욕, 인도의 부를 훔쳐가다. 현대차, 막대한 수익 올리면서 세금은 회피? 라제쉬 국장이 흘린 왜곡된 정보들이 팩트체크도 없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민족주의를 자극했습니다. 가난한 인도 노동자들의 고열을 짜내 외국 자본이 배를 불린다는 프레임은 대중들에게 빠르게 먹혀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현대차 협력 업체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세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첸나이, 델리, 뭄바이 할 것 없이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공장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장부를 압수하고 공장 가동을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현대차 주재원들의 비자 연장을 보류하겠다는 협박 공문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브라이언, 이건 미친 짓입니다. 부품 공급망을 끊어서 공장을 말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민석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라제쉬는 현대차 본진을 공격하는 대신 약한 고리인 협력사들을 인질로 삼은 것입니다. 타이어를 납품하는 현지 업체의 사장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국세청이 현대차와의 거래를 끊지 않으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권력의 탈을 쓴 테러였습니다. 저는 오베로이 호텔 라운지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는 라제쉬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화면 속에서 화형식을 당하고 있는 현대차 로고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선을 넘으셨습니다. 협력 업체들을 건드리는 건 인도 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들은 다 인도 기업들입니다. 자국 기업을 죽여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제 항의에 라제쉬는 위스키 잔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브라이언, 전쟁에서는 민간인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야. 현대차가 항복하면 그들도 살 수 있어. 간단하잖아? 민석 본부장에게 전해 내일 아침까지 소송 취하하고 8,100억 원 입금하면 이 모든 쇼는 끝난다고. 아, 그리고 비자 문제도 잘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이야. 집에는 가야지, 안 그래? 그는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라도 된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찌르고 있는 곳이 현대차의 급소가 아니라 영린이라는 사실을요. 협력사를 건드린 것은 현대차에게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를 넘어 일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에게 식구, 즉 패밀리를 건드리는 것은 선전포고보다 더 무거운 도발이었습니다. 민석 본부장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비해 두었던 마지막 카드, 프로젝트 엑소더스의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장을 멈추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가장 뼈아파할, 그리고 모디 총리가 기겁할 만한 핵폭탄급 선언이었습니다. 브라이언, 라제쉬에게 전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우리는 공식 기자회견을 엽니다. 거기서 발표할 내용은 8,100억 원 세금보다 0이 몇 개 더 붙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끝에서 라제쉬 국장이 마주하게 될 것은 승리가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무리수의 처참한 잔해들 뿐일 것입니다. 현대차는 3조 원이라는 거대한 판돈을 테이블 위에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박판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뉴델리의 타지마할 호텔 그랜드 볼룸. 인도 주재 외신 기자들과 주요 경제지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현대차 인도 법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라제쉬 국장이 뿌린 탈세 기업이라는 오명 때문에 분위기는 적대적이었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에는 어디 변명이라도 해보시지라는 식의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단상에는 민석 본부장 혼자 올라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지만 그곳엔 아무런 그래프도 화려한 홍보 영상도 없었습니다. 오직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래 투자 계획 재검토.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민석 본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에서보다 더 건조하고 낮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차 인도 법인입니다. 저희는 오늘 인도 정부가 보내온 8,100억 원의 세금 고지서에 대한 입장을 밝히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부로 프로젝트명 IB2의 전면 중단을 선언합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IB2. 그것은 현대차가 인도네시아가 아닌 인도를 차세대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낙점하고 준비해온 총 3조 원 규모의 배터리 패키징 공장 설립 계획이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메이크 인 인디아의 최대 성과라며 자랑에 맞지 않았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미래를 걸 수 없습니다. 오늘의 합법이 내일의 불법이 되고 과거의 약속이 담당 공무원의 기분에 따라 휴지 조각이 되는 나라에서 3조 원이라는 주주들의 돈을 투자하는 것은 배임 행위입니다. 민석 본부장의 발언은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회견장 측면 문이 열리고 21명의 사람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도요타, 혼다, 마루티 스즈키, 타타, 마힌드라, 인도 자동차 제조사 협회의 회원사 대표들이 민석 본부장의 뒤로 병풍처럼 도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손에 똑같은 성명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희 인도 자동차 협회 22개 회원사는 현대차에 대한 부당한 소급 과세가 철회될 때까지 인도 내 모든 신규 투자를 무기한 보류합니다. 또한 부품 협력사에 대한 표적 수사가 지속될 경우 즉시 모든 공장의 가동률을 50%로 축소하고 부품 수급처를 베트남과 태국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기사를 송고하느라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타자를 두드렸습니다. 인도 자동차 산업 올스톱 위기, 현대차 3조 원 투자 철회, 모디노믹스 최대 위기, 속보가 전 세계로 타전되는 동안 민석 본부장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은 렌즈 너머 델리 국세청 사무실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라제쉬 국장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라제쉬 국장님, 들리십니까? 당신이 8,100억 원을 챙기려던 그 손으로 방금 인도의 미래 50조 원을 날려버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역사에 남을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가장 어리석은 관료로 말입니다. 민석 본부장은 질문을 받지 않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21명의 대표들. 그 뒷모습은 마치 개선장군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전우의 시신을 수습해 떠나는 패잔병들의 슬픔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지켜야 할 원칙을 위해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단 10분의 기자회견으로 인도의 GDP 0.5%가 허공으로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불과 30분. 인도 뭄바이 증권거래소 센섹스 지수는 붉은색 비명을 지르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한가로 직행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기 위해 셀 인디아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루피와 가치는 사상 최저치로 폭락했습니다. 시장은 정직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등을 돌린 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자본은 가장 빠르고 냉혹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델리 국세청장실. 라제쉬 국장의 집무실은 흡사 폭격을 맞은 방공호 같았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댔지만 라제쉬 국장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멍하니 TV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뉴스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경제 대재앙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받으셔야 합니다.
비서가 사색이 되어 무선 전화기를 들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총리실, PMO. 인도 관료들에게 그곳은 신들의 영역이자 동시에 지옥문이기도 했습니다. 라제쉬 국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욕을 먹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자만이 낼 수 있는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라제쉬, 자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 총리 비서관님, 그게 아니라 저는 세수를 확보하려고. 세수? 자네 눈에는 지금 빠져나가는 50조 원이 안 보이나? 3조 원짜리 공장이 날아가고 부품 업체 수백 개가 도산 위기야? 지금 일본 대사관, 한국 대사관에서 항해 서한이 빗발치고 있어. 자네가 건드린 건 현대차 하나가 아니야.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국가 브랜드 자체에 먹칠을 한 거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닥쳐, 당장 해결해. 내일 아침까지 저 투자 철회 선언 다시 주워 담아. 못하면 자네 책상은 델리가 아니라 겐지스 강 바닥에 있게 될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라제쉬 국장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았습니다. 현대차라는 덩치 큰 초식동물을 몰아서 고기를 뜯어먹으면 그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가 건드린 것은 초식동물이 아니라 인도 경제라는 거대한 댐의 수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를 쫓아내자 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지무실 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라제쉬 국장은 저를 보자마자 바닥을 기어와 제 바짓단을 붙잡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하인 취급하던 그 오만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는 애원만이 가득했습니다. 브라이언, 자네는 그들과 말이 통하잖아. 제발 민석 본부장 좀 만나게 해줘. 내가 실수했어. 그래. 8,100억 원 없던 걸로 할게. 아니, 깎아줄게. 반으로 깎아줄게. 비자 문제도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제발 저 기자회견 취소하고 다시 투자한다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해.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것을 흥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늦었습니다. 민석 본부장님은 지금 첸나이 공장에서 철수 시나리오를 가동 중입니다. 이미 베트남 정부와 접촉을 시작했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당신이 반값 할인을 외친다고 해서 돌아올 단계가 아닙니다. 그럼 난 어떡해? 난 끝장이야. 총리실에서 날 죽일 거라고. 라제쉬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기적인 공포였습니다. 창밖으로 델리의 노을이 붉게 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은 라제쉬 국장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너진다고 해서 현대차가 입은 상처와 인도가 잃어버린 신뢰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델리의 비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명 소리는 8,100억 원보다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파괴된 자네들이 내뿜는 침묵에 가깝습니다. 기자회견이 있고 난 뒤 이틀 만에 델리 국세청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라제쉬 국장은 직위 해제되었고 총리실 직속 경제자문관이 뭄바이로 급파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오베로이 호텔 라운지가 아닌 현대차 첸나이 공장의 본관 회의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협정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석 본부장님, 정부를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SUV 분류 기준에 대한 소급 과세는 전면 철회될 것입니다. 또한 부품 협력사에 대한 세무 조사도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이 합의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모든 행정 제재는 없던 일이 됩니다. 자문관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비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다시 투자 재개를 선언해주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민석 본부장은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의 공장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문관님,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로 덮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8,100억 원이라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인도가 언제든 법을 바꿔 우리 목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뢰는 유리장과 같습니다. 한 번 깨진 유리는 아무리 정교하게 붙여도 그 금이 사라지지 않죠. 하지만 세금을 안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렸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제발 3조 원 투자 계획을 다시 발표해 주십시오. 총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문관은 울상이 되어 매달렸습니다.
민석 본부장은 그제야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복 문서가 아니라 휴전 협정에 불과했습니다. 서명은 해드리죠. 공장은 다시 돌릴 겁니다. 하지만 3조 원 투자는 당분간 보류입니다. 네. 보류라뇨? 우리는 검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도가 정말로 법치 국가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급한 불만 끄고 다시 칼을 갈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 신뢰가 회복되는 데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군요. 민석 본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승리였습니다. 8,100억 원의 부당한 세금은 사라졌고 협력사들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을 나서는 민석 본부장의 뒷모습은 승리자의 그것처럼 당당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독한 배신을 겪고 난 뒤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게 된 사람의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뭄바이 사무실로 돌아와 인도 투자 리스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인디아 리스크 프리미엄. 현대차는 이겼지만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인도에 투자하려면 예전보다 20% 더 많은 수익률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 20%는 바로 언제든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비용이었습니다. 8,100억 원을 아끼려던 인도 정부는 결국 국가 신용도 하락이라는 보이지 않는 청구서를 영원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뭄바이 차트라파티 시바지 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우기가 시작되려는지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습한 바람이 활주로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국하는 클라이언트를 배웅하기 위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도요타 인디아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짐을 붙이며 씁쓸한 표정으로 저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브라이언, 결국 이렇게 가는군요. 세금 문제는 해결됐지만 본사에서는 인도 비중을 줄이기로 결정했소. 차이나 플러스 원이 아니라 이제는 인디아 마이너스 원 전략이 필요하다더군.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현대차 사건 이후 델리의 관료들은 우리가 이겼다, 세금 깎아주고 기업을 잡았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엑소더스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요타는 카르나타카주에 짓기로 했던 하이브리드 엔진 공장 계획을 백지화하고 그 예산을 인도네시아로 돌렸습니다. 마루티 스즈키조차 구자라트 공장 증설을 연기했습니다. 자본은 겁쟁이입니다. 총소리가 들리면 가장 먼저 도망가는 게 돈입니다. 라제쉬 국장이 쏘아 올린 공포탄 한 발이 숲속에 있던 모든 투자자들을 쫓아내버린 셈입니다. 공항 로비의 TV에서는 모디 총리가 인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를 보는 공항 이용객들, 특히 외국인 주재원들의 표정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도요타 부사장이 TV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소. 현대차가 왜 무서운지 아시오? 그들은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기준을 파는 기업이기 때문이오. 현대차가 이 나라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멈추면 우리 같은 일본 기업도 심지어 미국 기업도 따라갈 수밖에 없소. 그게 바로 마켓 리더의 영향력이니까. 그는 탑승구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텅 빈 화물터미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컨테이너 박스들 속에는 단순히 기계 부품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도 청년들이 가질 수 있었던 일자리, 인도 엔지니어들이 배울 수 있었던 기술, 그리고 인도가 꿈꿨던 제조업 대국의 미래가 포장되어 실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뭄바이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경적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활기가 왠지 모르게 공허해 보였습니다. 라제쉬 국장은 해임되었고 누군가는 그를 희생양 삼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관료들은 기업 위에 군림하려 들 것이고 법보다는 권력이 앞설 것입니다. 현대차는 3조 원 투자를 보류했다고 했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돈이 다시 인도로 돌아오는 일은 아주 오랫동안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후회는 언제나 한 발 늦게 도착합니다. 인도 정부가 8,100억 원의 고지서를 찢어버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이미 50조 원의 거대한 자본은 소리 없이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맨 앞에는 상처 입은 호랑이 현대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땅에 미련을 두는 법은 없으니까요. 비가 그친 뭄바이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경적 소리가 요란한 그 혼잡한 흐름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차들이 있었습니다. 크레타, 베뉴, 알카자르. 현대차의 로고를 단 그 차들은 뭄바이의 거친 도로를 묵묵히,
그리고 단단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지난 몇 달간 거센 폭풍우를 온몸으로 받아내고도 끝내 쓰러지지 않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저는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업을 친절하고 성실한 파트너라고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척박한 땅에 공장을 짓고 밤을 새워 기술을 전수하며 현지인들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을 약점으로 오판하는 순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상대로 돌변합니다. 라제시 국장과 인도 정부가 간과했던 것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이 가진 뚝심이라는 DNA를 몰랐습니다. 1970년대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1990년대 동유럽의 차가운 동토에서, 그리고 2000년대 인도의 정글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지켜온 것은 단순히 이익이 아니라 신용과 원칙이었습니다. 8,100억 원이라는 돈보다 부당함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자존심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민석 본부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오릅니다. 브라이언, 우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업가입니다. 장사꾼은 돈을 남기지만 기업가는 사람과 신뢰를 남깁니다. 신뢰가 없는 곳에 우리의 깃발을 꽂을 수는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뭄바이 금융가에 던진 파문은 컸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떤 관료도 어떤 정부도 한국 기업을 쉽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부당한 요구에 타협하는 대신 판 자체를 뒤엎을 수 있는 실력과 배짱을 가진 슈퍼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도 정부가 3조 원 투자를 다시 유치하기 위해 애걸복걸하고 있는 지금 현대차는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목소리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압도적인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현대차의 로고가 찍힌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고 단단한 명함 한 장이 14억 인구의 거대한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기업의 저력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에 오른 그들의 역사는 단순히 운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 본능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오늘도 첸나이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은 이제 인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 심어놓은 꺾이지 않는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 정부가 8,100억 원을 탐내다 50조 원의 미래를 잃어버린 처참한 전말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단 10분의 기자회견. 그 짧은 시간 안에 3조 원짜리 공장이 통째로 날아갔고 인도 증시는 수직 낙하했으며 루피화는 사상 최저치로 폭락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급히 고개를 숙인 인도 정부를 향해 민석 본부장은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로 덮기에는 이미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아무도 인도에 남으려 하지 않던 그 시절, 허허벌판 첸나이에 공장을 세우며 묵묵히 버텨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새워 10cc를 줄이고 5mm를 깎아내던 이름 없는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30년의 신뢰가 결국 인도 전체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깊이 울렸다면 댓글에 뚝심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2글자가 모여 부당함에 맞선 이 기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됩니다. 대한민국 기업은 지금도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